계엄. 우리는 계엄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젠장 맞을 어젯밤 이후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엄에 대해 모를 수가 없게 됐죠. 저도 만들던 영상 다 뒤로 미루고 이렇게 급하게 다시 대본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인지 노딱을 받건 말건 오늘 이 주제는 꼭 다뤄야겠습니다. 아무튼 계엄. 어제 윤석열 대통령, 아니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자정부터 실시간 라이브로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고 이걸 시민들이 막아서고 또한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 논평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뭘 더 덧붙여봐야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정부의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뭐냐? 그야 속한 전문 분야입니다. 법조계, 경제계, 학계, 종교계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도 관련 논평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속한 철학은 어떤 말을 할까? 물론 제가 철학계를 대표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성원의 하나로서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여 아마도 철학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도 있겠다. 오늘은 이걸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법입니다. 이걸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주주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는 시민이 최고의 권력, 즉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이 행사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현대에는 통상 대의제,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아서 얘가 입법이나 행정 권력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계엄은 뭐냐? 이 주권 행사를 정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계엄에 대한 사전의 설명을 봅시다.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 좀 추상적이죠?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이 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그냥 현행법을 정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장제도, 그러니까 사람을 감옥에 감금하는 인신구속의 권한, 이것의 집행 권한은 평상시에는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질서 하에서는 사법부에서 영장을 안 내주면 아무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계엄은 이 영장심사의 권한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세기 이전, 그러니까 중세로 회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인신구속이라는 게 너무도 막강하고도 패단이 심한 권력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나 잡아 가둘 수 있다? 심지어 구금기한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1215년 영국에서 끔찍한 내전 끝에 대연장, 즉 마그나 카르타가 발의됩니다. 이게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서였는데 여기 39조가 영장제도입니다. 법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민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이 권리를 박아 넣었습니다. 계엄은 이걸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비상계엄이 발표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이 담벼락을 넘어가면서까지 최대한 빠르게 의회로 모여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계엄군 쪽에서는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었죠. 일단 잡아가두면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하겠지만 법적으로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면 된다? 그러니 계엄은 무의미하다? 이런 주장은 바보 같은 주장입니다. 그렇죠. 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긴 하죠. 그런데 감옥이나 자택연금을 당하면 그 표결 자체를 하러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시민들의 직접 행동, 즉 혁명입니다. 유혈 사태라고요.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들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젯밤 굉장히 긴박했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 비상계엄을 두고 한밤중에 해프닝이라고 말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경솔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민주주의의 리더로서 최소한의 지각마저 결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과 계엄령, 여기에는 어떤 역설이 있습니다. 반복컨대 계엄은 현행법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현행법이 정상질서를 구축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법의 정지는 정상이 아닌 아주 특수하고도 긴급한 예외, 즉 예외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외 상태를 만든 계엄은 법의 바깥인가요? 법이 정지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계엄은 법의 예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있는 법치의 최고 규범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계엄은 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계엄은 법의 내부에 있습니다. 그럼 뭐죠? 계엄은 법의 바깥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애매합니다. 아님과 동시에 바깥이고 바깥임과 동시에 아닙니다. 조르주 아간벤이 바로 이걸 지적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간벤을 인용할 날이 다 오네요. 참 대단한 정보입니다. 일단 인용해보죠. 법 질서 바깥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를 정의하는 문제는 진정 하나의 문턱 또는 내부와 외부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식별하지 못하는 구분 불가능한 영역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법은 법의 중지라는 법 해체의 권한을 그 자체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치질하는 건 법을 둘러싼 어떤 신화입니다. 묻건대 법은 일반 시민을 지켜주는 방패인가요? 사법은 민주주의의 벗인가요? 어젯밤 윤석열 씨가 하려고 했던 기본권의 침해와 국회 난입 같은 그러한 통상 불법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단죄하는 수호자인가요? 사법이? 아닙니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계엄령은 무엇보다 법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이때 법은 법을 중재함으로써 불법을 합법화합니다. 반복컨대 계엄은 헌법적인 권한입니다.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예외 상태는 창출됩니다. 이를테면 시민들 대다수는 터무니없다고 판단하지만 적어도 지금 윤석열 씨는 지금 나라가 종북단체에 의해 점령당할 위기라고 말하죠. 좀 더 정확히는 이걸 명분 삼아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진짜 법을 정지할 만큼 긴급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젯밤 계엄을 통해 6시간 정도 열렸던 예외 상태는 철저하게 윤석열 씨에 의해 생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외 상태가 실제로 존재해서 계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은 영장제도처럼 여러분을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엄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 만능주의가 위험한 것입니다. 법은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린 칼과 강도의 손에 들린 칼, 같은 칼입니다. 무슨 엑스칼리버도 아니고 칼에는 자아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법은 시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법을 가지고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이 주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법을 만듭니다. 법의 자율성은 신화입니다. 이게 어젯밤 명확히 드러났던 정치 철학적 쟁점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다시 민주주의입니다. 먼저 어젯밤 윤석열 씨가 했던 긴급 대국민 담화의 한 대목을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뻔뻔스럽긴 합니다.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지 않나? 빵에 환장하신 분을 방통위로 보내지 않나? 이 정부에서 인사참사가 엄청났죠. 그런데 이러한 관료 탄핵 소추가 입법 독재다? 대통령 김건희 아니 영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온갖 범죄 의혹들도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의혹이라고 불러야 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의혹이라고 합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이런 게 넘쳐나는데 범죄자 집단의 속을 운운하는 게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 비평이고 저 문구에서 우리가 도출할 철학적 논점은 뭘까? 첫 번째 초점은 입법 독재에 맞춰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상 독재라는 것은 이른바 삼권이라고 불리는 사법, 행정, 입법의 권한을 한 사람의 독재자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잡아 가둔 후 재판으로 유죄 선고까지 하는 것, 이게 독재입니다. 그럼 국회에서 독재를 하고 있냐? 아니, 독재를 했으면 야당 대표가 길 한복판에서 목에 칼을 맞습니까? 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만큼의 유죄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제정신이세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씨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이 독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서 시민들이 야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자기가 임명한 장관은 탄핵되고 꿀 같았던 특활비도 다 잘라버리고 뭐 손발 다 잘리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씨 본인은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이게 입법 독재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원래 독재적인 것입니다. 왜냐? 주권이 시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삼권 분립이 있고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삼권 분립을 만든 것입니다. 재헌의회가 있고 사법부가 만들어진 거지 사법부가 재헌의회를 합류해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사법부는 선출 권력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행정과 입법의 최고 대표들은 모두 선출 권력으로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압도적인 표결로 대통령과 여당을 몰아준다면 행정 입법은 사실상 한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삼권 분립이 유명무실화된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독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이건 독재가 아닙니다. 이승만 부정선거 마냥 선거에 부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것은 독재가 아닌 시민들의 일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루소의 말 맞다나 일반 의지를 수렴하여 관철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소야대, 이게 무슨 체육관 선거의 결과물입니까?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뽑은 것입니다. 아니, KBS 장악하고 YTN 민영화하고 그리고 심심하면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치른 총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입법부를 야당에 몰아주면 탄핵소추나 예상심의 의결권을 이렇게 휘두를 거라고 시민들이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라고 준 투표입니다. 물론 제 짐작으로는 이렇게 야당을 강하게 해놓으면 행정부가 여태껏 해오던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좀 더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가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꽤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총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도 윤석열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꼴린 대로 갔으니까. 아무튼 입법부가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 이게 지금의 일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지는 원래 독재적입니다. 물론 주권을 독재라고 부르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무슨 입헌 군주정처럼 행정부는 혈통에 근거한 군주가 운영하고 의회만 선출 권력이면 그러면 또 입헌 독재 운운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 아니 용화대도 시민이 뽑고 국회도 시민이 뽑습니다. 모두 다 일반 의지입니다. 주권의 발현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부의 손발을 다 자르기 위해서 입법부를 야당이 몰빵치는 상황? 보통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실행에 잘 옮기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군사 독재나 코로나 같은 진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진짜 잘 안 이루어지는 구도입니다. 통상 여야가 얼추 반반 치킨 먹습니다. 이게 정배인데 지금 윤석열 씨가 그 어려운 정배를 뚫고 역배를 성공하신 겁니다. 다른 의미로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황을 너무 낭만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살펴볼 두 번째 초점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맞습니다. 물론 윤석열 씨는 지금 자신이 한 말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추론할 지적 교양이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부지불식간에 민주주의에 대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뭐죠?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는 정치체제입니다. 자기 기반을 스스로 허물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정치체제입니다. 헌법 개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헌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주권이 모인다면 헌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은 왕정이다 라고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국민투표에서 이런 개정안에 투표한다면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엔 아무런 불법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20세기적 괴물의 대명사인 아돌프 히틀러, 이 사람이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닙니다. 독일 시민들이 자기 손으로 한 투표로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불편한 진실이지만 총통은 민주주의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씨 지지율이 10%대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씨에 반대하는 여론, 그 절반은 22년 대선 때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라고 항변하겠지만, 다시 물어서 정말로 몰랐습니까? 윤석열 씨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철두철미하게 숨길 만큼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징후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걸 따지지 맙시다. 오늘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건, 그게 무지이건 다른 욕망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반민주주의를 민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긍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험성까지 같이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제거된 민주주의, 역설적이게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묻건대 뭐가 민주적인 거죠? 지금 윤석열 씨의 가상현실 속에선 대한민국은 이른바 파렴치한 종국 반국가 세력들, 얘네들한테 먹히고 있죠.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골 때리죠.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다. 민주주의 내에서 반민주주의를 골라내려는 그러한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반민주주의를 낳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살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품고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민주주의는 오로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만 막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가 이런 말을 했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제한하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참 피곤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오로지 민주주의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간밤에 급하게 대본 쓰고 영상 만드느라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무래도 급한 불은 끈 듯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자야겠습니다. 끝으로 어젯밤 국회로 직접 가셨던 시민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